자, 안녕하세요. 교현쌤입니다.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면은 직권의 변화랑 판 구조론 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여기를 좀 어려워 하던데, 솔직히 잘 이제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상을 하잖아? 그러면요,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문제가 살짝 난이도 있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풀만 합니다.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겁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지각 변동입니다. 그래서 직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지각 변동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지각 변동에 우리 뭐 있다고 배웠죠? 첫 번째 지진, 그리고 두 번째 화산활동, 뭐 이런 거 있다라고 공부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교재 순서대로 화산활동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산활동에 뭐 디테일한 것도 뭐 물론 다 중요하지만 이런 것만 조금 알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 있던 물질들이요, 이제 지표를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면은요, 이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는 산을요, 화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분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화산 분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화산 분출물을요, 상태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화산이 분출될 나오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걔를 화산 쇄설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 상태의 물질, 화산 쇄설물. 그리고 이 화산 쇄설물은요,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다시 4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입자 크기가 매우 크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애들을 화산 암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세분하는데, 가장 큰 놈이 화산 암괴, 그 다음이 화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산재,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를 화산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압력, 재진 순서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액체 상태의 물질도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얘를요, 용암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용암이랑 마그마랑 다릅니다. 그렇죠? 마그마는요, 지하 내부에서 암석이 녹은 걸 말하는 거고요.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화산기체가 빠져나가고 남은 액체를요, 우리가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도 다르죠? 마그마는 영어로 마그마, 용암은 영어로 라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기체 상태의 물질도 나오게 되는데, 그 기체 상태의 물질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화산가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화산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놀랍게도 수증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고요. 뭐 그 다음이 이산화황이랑 뭐 질소기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황화수소 같은 것도 나오고요. 나머지 짜잘짜잘한 거 다 그냥 생략.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체 상태의 물질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참고로 요 이산화황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얘는요, 빗물에 녹아들면요, 황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뭘 일으킬 수 있냐면요, 산성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성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내가 한번 두 가지 주장을 해볼 테니까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화산이 발생하게 되면,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재로 인해서 이제 태양빛이 차단이 되면서 이제 지구의 기온은 떨어질 것이다가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화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이 뭐이므로? 온실기체이므로 지구의 기온은 올라갈 것이다가 두 번째 주장이에요. 뭐가 맞을까요? 참고로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요, 어떤 화산 폭발인지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이제 화산도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조용히 분출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조용히 분출되는 케이스는요, 얘가 더 영향을 많이 주겠죠. 그렇죠? 반면 폭발적으로 이제 방출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화산재가 많이 날리게 되면서 지구 기온을 떨구겠죠. 그렇죠? 조금 더 뭐 세밀하게 말하자면요, 단기적으로는 기온을 낮춥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온을 높일 수 있어요. 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암 같은 경우는요, 이 상태, SiO2 함량에 따라서, 규산염 물질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용암, 그 다음 유문암질 용암, 안산암질 용암,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자세히 하지 않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뭐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게 흘러나오면요, 이제 우리가 순상화산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기울기가 완만하거든요, 순상화산. 반면에 유문암질 용암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점성이 커가지고요, 잘 안 흘러내리니까 경사가 급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종상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나머지 다 생략. 제가 안 적었다라는 말은요, 진짜 나올 일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학교에서 알려주잖아. 예, 그럼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그렇죠? 그럼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화산활동은요, 우리가 요 정도 알면은 뭐 충분하고요. 그렇죠? 화산활동으로 나타나는 피해, 뭐 당연히 뭐 인면피해, 재산피해 뭐 이런 거 있겠죠? 근데 화산활동이 피해만 주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화산활동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화산이 터지는 곳 주변은요, 지구 내부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열을 이용해서 뭐 온천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관광자원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화산 터지는 것도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역시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는요, 그 지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열 발전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산재가 이렇게 토양에 들어가잖아? 그럼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면서 다음에 농사가 잘 되게 도와준다. 뭐 이런 이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뭐 짜잘짜잘한 거니까 당신들한테 읽어보도록 맡겨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넘어가서 187페이지 지진 볼까요? 우리가 지하 깊은 곳에서 땅이 흔들리잖아. 그러면 그 흔들리는 게 파동 형태로요,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진 같은 경우는요,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니까 요건 조금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땅속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땅속 어딘가에서 뭐 지층이 끊겼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진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원으로부터 연직 위방향으로 와가지고요, 이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있죠? 예,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진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원에서 연직 위방향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 진앙이라 부르고, 저 진원과 진앙 사이 거리 있죠? 우리가 요것을 뭐라 부르냐면요, 진원의 깊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진은요, 저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진원의 깊이가 70km 이하다,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이다, 그러면요, 하늘 근처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른다?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70에서 300km 정도에서 지진이 발생하잖아. 그럼 우리가 중간 정도에서 발생한 지진이다 라고 해서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300km보다도 깊은 장소에서 지진이 발생한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의 깊이에 따라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지진의 에너지를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진의 세기를 판단하는 이제 방법. 첫 번째는요, 규모라고 하는 방식과 두 번째 진도라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케이? 자, 차이가 뭐냐? 일단 첫 번째, 뭐를 기준으로 삼는 거냐? 자, 규모 같은 경우는요, 지진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데 진도 같은 경우는요, 그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린 정도 또는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니 선생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지진이 발생했으면요 지진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땅도 많이 흔들리겠죠. 다 아니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진이 만약에 이런 쪽에서 발생했어요. 근데 여기에 A라고 하는 관측소가 있고요. 이쪽에 B라고 하는 관측소가 있으면요. 당연히 이 지진이랑 가까운 곳, 오케이? 이 진앙이랑 가까운 곳은요. 땅이 당연히 많이 흔들리겠죠? 그리고 여긴 적게 흔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은요. 여기서 많이 흔들리고 덜 흔들린다. 진도가 달라져요. 하지만 그 지진의 에너지를 기준으로 나타낸 값, 규모는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징. 자, 규모 같은 경우는 관측소, 즉 장소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반면 진도는요.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진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진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요.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요. 자, 진도 같은 경우는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요. 규모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도 같은 경우는 뭘로 표현하냐면요. 로마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랑 진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얘가 지진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가지고 이 로마자 있죠? 예, 이거 모르는 사람들 있죠? 그쵸? 예. 근데 뭐 솔직히 말하자면요. 그렇게 많은 거 알 필요 없어요. 딱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참고로 1 어떻게 쓰는지 알죠? 이렇게 적습니다. 2가 이거고요. 이게 3이고요. 선생님 저 4부터 못 적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5가 V입니다. 오케이? 근데 4는요 5보다 한 칸 전이죠? 그래서 5보다 한 칸 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6은요 5보다 한 칸 뒤죠? 7은 5보다 두 칸 뒤죠? 8은 5보다 세 칸 뒤죠? 9는 어떻게 정리? 12x예요. 그래서 9는요 10보다 한 칸 전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니네들이 이걸 볼 일이 없어요. 이거 봤다? 그럼 이미 뒤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지진이 나타났다. 진도가 이 정도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다 뒤졌을 거예요. 그렇죠? 볼 일이 없다. 그래서 지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뭐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요, 지진이요, 파동 형태로 사방팔방 퍼져나간다고 했죠? 우리가 그런 거를 뭐라 본다? 지진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원래 뭐 직접파랑 간접파 나누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나누게 되는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알아두세요. 피파, S파 이것만 알아두세요. 참고로요. 피파가 왜 피파냐면요. 프라이머리의 약자입니다. S는 세컨더리의 약자예요. 무슨 말이야? 지진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피파고요. 그 다음에 도착하는 게 S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표면을 통해서 진행되는 게 L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피파의 특성, 얘는요, 고체나 액체 둘 다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S파 같은 경우는요, 액체 상태의 물질을요,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파를 이용해가지고요, 이제 뭘 알 수가 있냐면은요, 외액이 액체 상태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요 이 진원 거리 뭐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는데 다 생략.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진파에 두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 이 정도라면 알아도 충분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굳이 하나만 더 하자면은 이 지진파의 속력 있죠? 이게 물질에 뭐랑 비례하냐면요 밀도랑 비례합니다. 밀도 크면 지진파의 속력 빨라져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지구 내부 구조 연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지구 내부에 뭐 금이 있는지 흑연이 있는지 밀도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걸로 지구 내부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지진의 영향 나와 있죠. 그렇죠? 이 피해,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용하는 방법,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그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할 수도 있고요. 지하 자원 같은 것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진 같은 거를 발생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는 뭐 뻔한 내용이니까 당신들이 읽도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188페이지로 넘어가서 뭐 시작하냐? 우리가 변동대랑 이제 우리가 판구조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변동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말 그대로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요, 지진대. 그리고 화산활동이 자주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산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지도에 변동대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지진대랑 화산대 찍혀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특징들이 있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지도를 조금 잘 못 그리거든요. 네, 양해 바랍니다. 그렇죠? 대충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 있죠? 대충. 그 다음에 여기 뭐 중국도 있고요. 뭐 유럽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러시아도 있고요. 우리가 뭐라 불러요?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 밑에 아프리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큰 바다 하나 있고요. 여기 뭐가 있고요? 북미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남미 대륙이 이렇게 있고요. 뭐 여기 호주 같은 거 있죠. 그렇죠?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같은 거 있고. 자, 그래서 뭐 대충 세계 지도를요. 요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모르면 이제 상식이 그냥 없는 겁니다. 그렇죠?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어디 가서. 이 우리나라랑 이제 북미, 남미, 호주 이 사이 낑겨 있는 바다 있죠? 여기를 우리가 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르는 인간들 있더라 꼭. 예. 자, 그리고 요쪽 있죠? 북미, 남미, 그리고 유럽,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이 바다 있죠?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요. 대서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이라고 부르는데 자, 지진이랑 화산대가 어디에 주로 찍혀 있냐면요. 첫 번째, 태평양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 지진대랑 화산대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서양 같은 경우는요. 보통 중앙쯤에 이렇게 지진대랑 화산대랑 찍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변동대의 특징. 일단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좁고 긴, 우리가 보통 어떤 모양이라고 하냐면요.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라고 표현해요. 좁고 긴 띠 모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진대랑 화산대 있죠? 그 보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겹칩니다. 그렇죠? 지진대랑 화산대는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그 그림 봤을 때 지진대랑 화산대 중에 누가 더 아무리 봐도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냐면요. 지진대가 더 넓은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좀 했냐? 수학에서 집합을 표현할 때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지진대가 있으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화산대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화산대가 지진대 안에 속해 있다는 소리죠. 그렇죠? 자,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잘 들어봐. 자,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났어.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럼 지진도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화산대가 지진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애초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잖아? 그럼 땅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지진은 발생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화산지진이라 불러요. 예. 그래서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러면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야?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여기 참이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지만 반대는 안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지만 화산활동이 안 일어나는 지역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포함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두실 것. 예. 그래서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더 넓은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화산활동이 일어난 지역 중에서 이 태평양 주변에서 있죠? 이 태평양 주변,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환태평양이라 불러요. 이 환이 한자어로 고리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환태평양 조산대 또는 환태평양 지진대 또는 환태평양 화산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전 세계 화산 활동의 80%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아니, 발음이 안 돼. 전 세계 화산 활동의 얼마? 80% 이상이 여기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뭐라고요? 불의골이라고요. 라는 이명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지진대랑 화산대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우리가 이런 포항 강의가 있다. 그리고 태평양은 주로 어디에서? 주변부에서. 그리고 대서양 같은 경우는 중앙부 쪽에 이 변동대가 위치하고 있다. 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장소에만 이제 변동대가 나타나냐, 지각 변동이 일어나냐, 여기가 판과 판이 부딪히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이 변동대는요, 뭐와 판 경계와 판의 경계와 뭐 하게 된다? 일치하기 때문에 지각 변동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게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태평양판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아니, 유라시아판이 있고요. 태평양판이 만나는데 그 판과 판이 만나는 장소에서 지진이랑 화산활동 같은 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판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구조론을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판이 무엇인지를 일단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죠? 자, 요거를요, 우리가 역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지구에 겉껍데기가 있겠죠? 우리가 그걸 지각이라 불렀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대륙이 있는 지각, 대륙 지각이 있고요. 바다가 있는 지각, 해양 지각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륙 지각. 여기가 해양 지각. 요렇게 있는데, 그 지각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멘틀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생각해보자.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거죠. 지구 시스템에서. 지하 깊숙한 곳으로 갈수록요, 점차 온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지표로 오면 올수록요, 온도가 낮아지겠죠? 그리고 온도가 낮을수록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가장 겉부분에서 이 지각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대략 한 깊이 100km까지 되는 구간은요, 지각뿐만 아니라 멘틀도 딱딱한 상태예요. 멘틀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을요, 뭐라고 불렀냐면요, 암석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암석권이요, 한 덩어리채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조각으로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암석권의 조각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이 뭐 한다고 했어요? 움직이면서 충돌이 발생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판은 왜 움직이나요? 판 이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잖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지금 이제 깊이 100에서 대충 한 깊이 400km까지 영역은요, 멘틀이요, 살짝 녹아있어요. 우리가 유식한 말로 부분용 이용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 용용되어 있는 멘틀에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 말랑말랑하죠?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권에서 일어나는 대류 때문에 뭐가 이동하게 된다? 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움직인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건 멘틀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아래쪽에도 여전히 멘틀입니다. 예, 깊이 저 밑에까지 2900km까지 멘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하부 멘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래쪽에도 멘틀이에요. 연약권 아래도 멘틀이야. 주의해. 이거 틀린 인간들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요, 판이라고 하는 게 암석권의 조각이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판을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랑 뭐라 하냐면요, 대륙 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 그걸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부르고요.
해양지각을 포함하고 있는 판을 우리가 해양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뻔해요.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나눌 때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일단 첫 번째 두께 누가 두껍나요? 대륙판이 더 두껍고요. 해양판이 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밀도 대륙판이 크고요. 해양판이 작습니다. 밀도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종류가 달라서요. 예. 대륙판은 주로 뭐요? 이제 우리가 화가암질이라 불렀죠. 예. 가벼운 원소들로 이루어진 화가암질 암석이라 불렀고요. 반면에 해양판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의 종류 두 개로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판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지구에 배치가 되어 있냐? 이 판의 특징. 첫 번째. 지구에는요, 대충 판이 1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한 10여 개 정도의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판마다 이동하는 속력과 방향이 제각각입니다. 이게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판이 이동하는 속력이 있죠? 이게 대략 한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1년에 한 대충 한 1cm 정도 이동하는 것도 있고요. 빠른 놈들은요. 1년에 한 10cm 정도 이동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느리죠? 1년에 1cm? 1년에 10cm? 개 느리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거의 관찰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 정도의 속도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요 판과 판이요 서로 부딪힐 수도 있죠. 그리고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질 수도 있죠. 근데 판과 판의 이동 방향이 그냥 엇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판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서 판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 판의 경계를요, 총 3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멀어지면요, 발산형 경계라 부르고요. 가까워지면요, 수렴형 경계라 부르고요. 서로 이동한 방향이 엇갈리고 있으면요,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판 경계는요, 판의 상대적 움직임에 따라 세 경계로 구분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판 경계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판, 이런 특징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18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판 이동의 원동력을요,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멘틀 대류라고 얘기했죠. 근데 멘틀 대류만으로는요, 판 이동의 원동력을요, 전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을 이동시키는 힘에는요, 멘틀 대류뿐만 아니라 다른 힘도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따가 할 거거든요. 우리가 바다에 솟아오르는 해저산맥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해령이라 불러요. 여기를. 바다 해 고개령입니다. 참고로 한자어로. 그렇죠? 그래서 해령이 존재하는데, 해령은요, 이렇게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되고요, 아래에 있는 멘틀 물질이 올라오게 되면서요, 걔가 식어가지고 새로운 판이 만들어진 장소예요. 그래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판을 뭐하게 돼? 밀어내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힘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령에서 미는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냥 여기서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는구나. 멘틀 대류만 힘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경사져 있죠? 그래서 그 경사면을 통해서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고 있죠? 그런 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양지각이 이렇게 가다가 무거워지면은요, 멘틀 아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 아래로 들어가는 판이요, 기존에 있던 판을요, 또 잡아당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요, 섭입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따가 어차피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섭입대에서 들어가고 있는 판이, 섭입하는 판이 기존에 있던 판을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것도 존재한다 이란 말이에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죠. 이래서 건물 옥상이야. 근데 뭐 친구가 이제 살자 하고 있대. 근데 내가 만약에 친구 손을 딱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나도 같이 끌려가겠죠.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살자 하고 있는 판이 기존에 있던 판을 잡아당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알면 돼. 복잡하게 이런 거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는 거죠. 멘틀 대류 말고 판을 움직이는 힘이 다른 것도 존재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멘틀 대류도 연약권에서 일어나고 하부 멘틀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층상 대류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전부 다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전 멘틀 대류가 있는데 그냥 그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라고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기 189페이지 내용은요. 좀 심화 내용 정도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89페이지 맨 밑에 있는 대표자료 있죠?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료 보시면은요. 1번 오른쪽 그림은요. 지각과 멘틀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라고 했는데 지금 A는요. 지각뿐만 아니라 상부 멘틀을 포함하는 영역이죠. 그렇죠? 우리 여기 뭐라 불렀다고요? 지각이 아니라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적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각, 여기 멘틀. 지각과 상부 멘틀을 포함하는 100km까지 구간, 암석권 또는 판.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A는 지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B는 액체 상태냐? 아니죠. 그렇죠? B가 뭐야? 100에서 400km까지의 이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를 뭐라 불렀고요? 연약권이라 불렀고요. 연약권은 어쨌든 간에 멘틀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렇죠? 액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B의 대류는요. A를 이동시키는 원동력이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B가 움직이면서 A가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멘틀 대류가 판을 이동시키는 원동력. 물론 B의 대류만이 얘를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B의 대류 말고도 다른 힘도 존재하더라.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대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끊고요. 그렇죠? 할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잠깐 끊고 이제 다음에 뭐 출발할 거냐면요. 판경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